서울 강남 도시의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25층 고층 아파트 단지. 그곳은 겉보기엔 완벽에 가까웠다. 로비엔 하루 3번 향긋한 아로마가 뿌려졌고 아침마다 분주한 경비 직원들은 청결한 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늦은 밤이면 클래식 음악이 은은히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앞에서 주민들은 피곤한 하루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대리는 어느 날 평소처럼 민원 전화를 받았다. 위층에서 시끄럽다는 항의. 평소 같으면 간단한 대응으로 끝날 일이었지만 이건 달랐다. 전화를 건 이는 24층에 사는 이 씨 부부였고 대상은 바로 위층 25층에 사는 김 씨였다. 이 씨 부부는 며칠째 밤마다 들려오는 쿵쿵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초기엔 단순한 소음 문제였다.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거나 늦은 밤 자전거를 타는 듯한 소리. 김 대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레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씨는 짧게 대답했다. 우린 밤에는 조용히 지냅니다. 아이도 일찍 자요. 목소리엔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두 가구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씨 부부의 신고는 점점 늘어났다. 밤 11시, 새벽 2시, 새벽 4시. 소음의 강도도 커졌다. 바닥을 울리는 듯한 진동, 무엇인가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떨어뜨리는 소리. 이 씨는 녹음기를 설치했고 녹취 파일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이윽고 김 씨의 아들 준호의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까지 녹음되며 분쟁은 심화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전 남편과의 불화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파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듯한 기분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굳은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던 그녀는 이내 초조함에 손으로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문을 연 이 씨는 놀란 눈빛으로 물러섰고 말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됐다. 밤마다 쿵쿵거려서 애가 잠을 못 자요. 그럼 우리 애는 뛰지도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뭘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낮에 뛰게 하세요. 새벽에 자전거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언성은 높아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손으로 이 씨를 밀쳤고 이 씨의 아내가 뛰어나와 말리려다 셋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고성과 몸부림은 복도를 울렸고 결국 다른 주민들이 나서서 겨우 상황을 정리했다. 이 사건은 단지 내 커뮤니티 앱과 카페에도 화제가 되었고 25층과 24층 전쟁이라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감정의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렸다. 아들의 놀이 시간은 새벽으로 옮겨졌고 일부러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음도 반복되었다. 더 심한 날엔 의자를 질질 끌며 이동하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 준호 역시 그런 엄마의 지시에 익숙해졌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따라하기만 했다. 며칠 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24층 이 씨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버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 3일 연속으로 이상한 내용물이 담긴 봉투가 현관 앞에 놓였고 결국 악취까지 진동하기 시작했다. 생선 내장, 아이 기저귀, 닭뼈, 곰팡이 핀 반찬들. 이 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우리 애가 이런 걸 보고 컸어요. 너무 괴로워요. 관리사무소에선 아무리 추궁해도 김 씨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증거 있어요? 라며 발뺌했다. 증거는 없었고 CCTV 사각지대에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내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됐다.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노후화 때문이라 여겼지만 몇 차례 수리를 거친 뒤 수리기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버튼 패널이 내부에서 뜯겨 있고 전선이 의도적으로 절단돼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겁니다. 24층부터 2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건 주민들에게 지옥이었다. 특히 노약자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겐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쏟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다. 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방치하냐며 관리사무소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내부 CCTV를 분석하던 김 대리는 의아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직전엔 항상 김 씨가 타고 있었다. 수차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자 결국 고화질 CCTV가 설치되었고 진실은 곧 드러났다. 김 씨는 가위를 들고 엘리베이터 전선함을 뜯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착하게 작업을 했고 방범용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았다. 영상이 경찰에 넘겨졌고 김 씨는 결국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고주파로 괴롭히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누가 소리를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 정신과 전문의는 그녀의 상태를 편집성 정신장애와 피해망상 증세가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방치한 결과 분노는 현실 인식까지 삼켜버렸다. 결국 김 씨는 강제 입원 조치를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눈물로 사과했고 2,7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했다. 하지만 그 돈이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이 씨 부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들은 불안에 떨며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특히 김 씨의 아들 준호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준호는 어느 날 학교에서 교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선생님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심스레 부모에게 연락했다. 요즘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 씨는 서서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상담 중 그녀는 처음으로 울면서 말했다.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치료가 마무리되자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아파트를 떠났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준호도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떠나는 날 준호는 작은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 옆에서 김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응.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다르게. 이 사건은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이 아니었다. 방치된 정신적 고통, 고립된 인간관계, 무너진 공동체 의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서로의 삶이 교차하는 사회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나 조용히 사는 것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 고통은 감춰졌고 분노는 누적되며 결국 폭발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통해 또 다른 피해를 만들었다. 이제 그 아파트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이 남긴 흔적을 잊지 못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배려하기 시작했다. 그건 어쩌면 고통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